자, 어제 있었던 중요한 내용,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랑 늦게까지, 새벽까지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도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좀 뒤죽박죽된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새벽에 FOMC 금리 발표 이런 것들, 오늘 뭐 뉴스나 이런 걸로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뉴스들을 좀 살펴봐도 크게 뭐 부각되는 부분 한두 가지만 얘기를 했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FOMC 성명서 및 점도표 총정리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금리는 EOBP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였는데 어제 0.25가 내려가면서 3.75의 금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봤을 때는 호재죠. 호재인데 문제가 뭐냐, 이미 어느 정도 제가 금리 발표할 때부터 우리가 패드워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번 금리 발표, 12월 금리 발표가 확률이 90% 정도 된다. 그거는 뭐 웬만하면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악재가 좀 있긴 했었지만 뭐 위험 자산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나스닥 뭐 이런 그 위험 자산들이 좀 버텨준 거죠. 그래서 선반영된 걸로 보면 되는데, 그래도 일단 시장의 반응은 뭐다? 동결이 아니기 때문에 호재다. 호재인데 어제 핵심적으로 아주 크게 나스닥이나 순간적으로 위험 자산들이 상승을 하고 달러 인덱스랑 채권들이 주저앉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도 이 내용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서프라이즈적인 발표라고 볼 수 있어요. 12월 12일부터 양적 완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뭐 12월 12일부터 400억 달러 규모 단기 국채를 매입하겠다, 양적 완화인데,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문장으로 들으면 무슨 얘기지? 뭐 국채 매입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경제를 제대로 우리가 뭐 경제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관이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쉽게 얘기를 하면 연준이 갖고 있는 많은 돈을 풀겠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시장에 돈을 풀겠다라는 건 어때요? 경제적으로, 경기적으로 호재죠. 이게 아마 어제 이 부분이 슈퍼 호재입니다. 슈퍼 호재 완전. 이거는 완전 별 3개짜리, 동그라미 3개짜리 이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가 점도표. 이 점도표라는 거는 연준의 위원들이 내년에 뭐 중립금리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건데, 내년 금리 인하를 우리가 이번 12월 달 금리 인하할 때도 내년에도 한 2에서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계속 뉴스나 언론에서도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한 2에서 3회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점도표상으로는 일단 내년 1회 인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악재.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도 어제 실질적으로 그 나스닥이나 위험 자산들이 큰 상승을 하지 못하고 상승에 제한적으로 브레이크가 자꾸 걸렸던 거는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도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금리 인하 0.25 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의 호재가 되는 거고, 지금 점도표 상으로 내년 금리 전망에 대해서 1회 정도 인하하겠다 현재.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경제 성장 전망치라고 해서 원래 연준에서 1.8% 내년에 미국 경제가 1.8%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어제는 2.3%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의 호재가 될까요? 악재가 될까요?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모 정도. 왜? 그 미국 정부, 그러니까 최근에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이 백악관 측의 전망과 갭이 있어요. 갭이.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백악관 측에서는 2.3%보다도 더 높은 그런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1.8%에서 2.3% 좋아지긴 했지만
백악관 지금 관계자들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세모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양적 완화, 그러니까 단기적인 돈을 풀겠다. 단기적인 유동성은 늘리고 장기적으로 돈을 푸는 거는 아직은 보류. 좀 더 봐야 된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호재죠. 뭐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돈을 풀긴 푸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파월 의장이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데 어제 제 방송을 새벽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단기 유동성을 늘린다. 제가 물음표를 3개를 해놨죠. 아니 어떻게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건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계속해서 제가 헛웃음이 나오고 했던 부분 중에 굉장히 큰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시장이 돈을 풀면서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일개 대한민국의 그냥 배 나온 아저씨인데 저 같은 뭐 일반 그 개미 트레이더들 생각과는 더 뭐 깊은 뜻이나 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이 돈을 많이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이거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어제 이 FOMC 성명서에서 좀 갸우뚱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어제 금리 인하 투표에서 찬성이 9명이 나왔고 반대가 3명이 나왔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파월 의장도 일단 이번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노동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노동시장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도 노동시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찬성의 9명, 반대의 3명 이렇게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사실 찬성이 9명 나오고 반대가 3명 정도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정도 수치가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예요. 어떻게 보면. 보통은 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반대표가 보통은 한두 표 나올까 말까예요. 근데 연준이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반대표가 계속 나오고 있죠. 반대표가. 그거는 뭐냐면 연준의 이 사람 위원들끼리 현재 불협화음 회의를 통해서도 정확한 뭔가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찬성이 8명이나 반대 4명, 찬성이 7명이거나 반대 5명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1992년도쯤에 나왔던 그런 이제 역사상 그때도 이제 반대가 3표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뛰어넘는 연준 최대의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어제 이제 성명서랑 점도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습니다. 일단 이게 나오면서 굉장히 큰 호재였고 양적 완화 그리고 점도표는 안 좋았다. 그리고 중간에 인플레이션 잡으면서 단기 유동성을 늘린다. 이거는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전히 연준 내부의 이사들이나 위원들 사이에서도 현재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과 파월 의장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금리 인하 첫 번째로 기자들도 그렇고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 결정과 배경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연히 뭐 이번에 0.25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9대 3의 표결 결과가 나왔다. 3명의 반대표는 2명이 동결을 주장을 했고 1명은 0.5 그러니까 스티븐 미란이겠죠. 더 크게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지금 이중의 책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게 뭐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물가도 안정을 해야 되고 현재 고용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완전 고용 사이에서 이 긴장과 리스크 평가의 차이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결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다. 연준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아주 어려운 선택이었으나 점도표와 달리 이번 그 금리 인하에서는 그래도 이제 폭넓은 지지가 좀 있었다. 현재 금리 수준은 중립금리 추정 범위, 그러니까 연준이 추구하고자 하고 하는 그 금리의 상단 정도에 와 있다.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뭐 중립금리로 가기 위해서는 금리가 한두 차례 내려와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계속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이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준에서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완전 고용에 대해서 의견들이 더 나오면서 좀 그래도 좀 쉽게 나왔다. 하지만 점도표는 여전히 어려운 선택이고 그렇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향후 정책의 방향성.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현재 정책은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기다리고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성명서에, 이제 FOMC 성명서에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기 문구는 데이터에 기반한 신중한 평가와 그런 걸 보고 좀 금리 동결을 하든 인하를 하든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데이터를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었는데, 향후 금리 인상은 일단은 어제도 제가 라이브 방송 중에 얘기를 했지만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얘기는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은 굉장히 현저히 낮다라는 걸 파월 입을 통해서 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하나의 도구, 그러니까 금리죠.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 방향성은 늘 파월 의장이 얘기하던 대로 향후에 있을 데이터가 문제다. 데이터 상으로 만약에 잘 나오게 되면 뭐 달라지겠지만 그 데이터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파월 의장이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세 번째, 인플레이션 평가 및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합니다. 자, 일단 인플레이션은 많이 완화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PCE 데이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다소 우리 연준이 추구하고자 하는 2% 수준의 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 있다. 높은 수준. 서비스 물가는 하락세이나 이제 굿즈라고 하죠. 재화 물가 상승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물가 상승은 대부분 미국 정부에 있었던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세에 기인하며, 관세를 제외한다면은 2% 초반대의 인플레이션이다. 그 정도 수준이다. 관세로 인한 일단 또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좀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고, 2026년도 1분기, 그러니까 한 3월까지, 2026년도 한 3월쯤에 물가 정점을 찍고 나서 하반기에는 뭐 3월이나 6월까지 정점을 찍고 나서 하반기 때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연준에서는 목표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2% 목표와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노동시장. 이번 12월 달 금리 발표에 있어서 좀 중요했던 노동시장 평가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은 점진적으로 좀 냉각이 되고 있으며 상당한 더 이제 노동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 일자리 증가 수치는 약 6만 개. 현재 뭐 좀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는 월 2만 개 정도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동 수요 감소와 공급 축소가 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여전히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실업률 상승은 노동의 공급 증가보다는 수요 둔화 때문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실업률 상승이 노동을 공급하는 증가보다 지금 이제 수요에 대한 둔화 때문에 이 실업률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자리 데이터는 기술적 요인이기 때문에 왜곡이 될 수 있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도 지금 최근에
미국 셧다운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나오는 노동 데이터들은 좀 많이 현재 뭐 직접적인 가계 시장에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이걸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향후에 지금은 이제 셧다운이 끝났기 때문에 향후에 나오는 바로 다음 데이터가 아니라 뭐 그 다음 데이터라든지 몇 가지 데이터를 보고 좀 판단을 할 뭐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경제 성장 및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은 내년 경제는 여전히 견고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한다. 기존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1.8%, 1.7%에서 현재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상향돼 있는 그런 이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견고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뭐 보고 있지만 이 소비자 지출 같은 경우도 여전히 견고하고 기업 투자들도 확대 중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주택 시장이 여전히 부진하다. 그래서 어제 주택 시장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금리에 집을 산 사람들이 뭐 집을 팔지도 않고, 지금 금리가 좀 다소 좀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경제는 노동시장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만큼 과열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존의 내년 경제 전망이나 성장치에 대해서 1.7%, 1.8%에서 상향 조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셧다운 종료에 따른 효과가 2026년도 성장률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성장 전망을 좀 상향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 문제죠. 이제 대차 대조표 정책 및 뭐 유동성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뭐 연준의 준비금 잔액이 충분한 수준까지 빠르게 하락했다고 판단이 든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성명서에 나왔듯이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는 양적 완화나 경기 부양책은 아니다. 오직 충분한 준비금 관리와 단기 자금 시장 안정이 목적이다. 근데 돈을 풀게 되면 당연히 부양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목적을 두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목적을 두고 돈을 푸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시장이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돈을 풀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경기가 살아나게 되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돈을 푸는 이제 장기적인 국채 매입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돈을 푸는 것들은 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전혀 없다.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돈을 푼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째, AI와 생산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비즈니스 투자와 내년도 낙관적 전망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어찌됐건 간에 미국의 성장을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뭐 뉘앙스로 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높아졌고 AI 산업이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AI 때문에 고용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 명확하지 않다. 이게 뭐냐면, AI 시대가 오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주유소에 가면 기름을 넣을 때 다 지금 셀프로 넣잖아요. 셀프로. 예전처럼 기름을 넣어주는 시대가 아니죠. 근데 이제 AI가 기술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금 방향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AI 지금 산업 자체가 발달이 되고 있는데도 이 고용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 AI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데이터를 좀 봐야 된다.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기자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파월 의장이 내년 5월까지가 의장 임기고, 그 이후에는 차기 이사직 임기는 한 2년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향후 거치나 이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26년 5월 본인 임기 종료 시까지 저는 뭐 다른 정치적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현재 FOMC 연준의 의장직 수행에만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후에 후임자가 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뭐 지금 차기 연준 의장은 캐비넷 싯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후임자에게 경제를 매우 좋은 상태로 물려주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어려움 없이 좋은 상태, 경제적으로 미국이 좋은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본인 임기를 끝내고 다음 의장한테 물려주겠다.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또 좋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가 현재 본인이 임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뭐 이제 연준 의장 물러나고 나면 이사직 수행에 있어서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권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질문을 또 이제 정치적인 질문을 하니까 파월 의장은 언급을 회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충이라기보다 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이게 거의 전부 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제가 여지껏 봐왔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연설과는 다소 좀 의아했다. 아, 저분도 진짜 사람이구나. 연준 의장직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살이는구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파월 의장과는 좀 다르구나.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매파적으로 저는 파월 의장이 지금껏 FOMC 연준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간에 인플레이션도 이만큼 낮췄고 미국 경제도 잘 돌아가게 되었고 그게 뭐 미국 정부 하나만으로 되고 기업 하나만으로 됩니까? 미국의 경제적인 전반적인 모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돈을 풀고 쪼우고 할 수 있는 연준의 역할이 정말 제일 중요한데 미국이 지금껏 계속 잘 나가는 이유가 저는 파월 의장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면서 좀 마음속으로 좀 짠하기도 하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결국에 저분도 사람이구나. 왜냐? 이 8년 가까이를 파월 의장 연설을 보면서 뭐 물론 어떨 때는 대부분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비둘기로 변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비둘기로 변신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 비둘기로 변신을 하더라도 연설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매파와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을 봤을 때 비둘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제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다 비둘기가 되었어요. 그런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야, 이거 미국 정부에서 파월 의장이 협박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냥 1시간 내내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그냥 비둘기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장의 반응은 뭐냐면 완전한 비둘기로 탈바꿈했다. 그렇게 다들 판단을 하고 이 파월 의장을 기존에 알고 있던 파월 의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준이 금리를 0.25밖에 안 내리니까 또 이제 막 뭐라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내려야 된다고. 일단은 현재 통화 시장에서는, 스와프 시장에서는 점도표 결과는 내년 금리 인하 1회를 전망하고 있지만 약 한 2회 정도는 더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 19명 중에서 7명이, 그러니까 19명이 다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달 금리 같은 경우도 19명이 동시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19명이 돌아가면서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12명, 최종적으로 12명이 투표를 해요. 19명 위원들 중에서. 근데 이제 19명 위원들 중에서 내년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사람이 4명이에요. 4명.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자체를 인하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현재 4명. 내년 금리 인하 동결. 그러니까 지금과 완전 동결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말 실수를 좀 했네요. 그게 아니라
19명의 연준위원들 중에서 그 7명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했고 4명은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그리고 8명이 2차례 금리 인하.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19명 중에 11명이 내년에 금리 인하 1회 또는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 금리 인하가 일단 점도표상으로 1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장이 어떤 악재로 받아들여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파월 의장도 결국 뭐다? 사람이었고, 어제는 제가 어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탑골 공원이나 남산에 있는 진짜 구구구구 거리는 비둘기 같았다. 제가 어제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은 제가 여지껏 수년 동안 봐왔던 파월 의장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거 더 들어볼 것도 없을 것 같고 좀 그랬었는데, 뭐 인간적으로 좀 마음이 좀 짠했다. 그냥 저는 파월 의장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제 매파와 비둘기가 섞여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결론적으로는 비둘기였다, 결론적으로는 매파였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비둘기. 뭐 물론 이번 금리 인하도 투표를 파월 의장도 찬성, 0.25bp 금리 인하에 대해서 찬성을 했지만, 근데 10월 달을 보세요. 10월 달쯤에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현재 미국의 주가들이, 위험 자산들이 너무 지금 좀 높은 밸류에이션에 있다. 뭐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12월 달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뭐 확정적인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아주 이제 빅숏이 나왔던 장이 있었죠. 근데 그런 파월 의장이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비둘기가 돼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기자들의 질문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어제는 슈퍼 비둘기예요. 슈퍼 비둘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저는 좀 짠했다. 파월은 평소와는 다른 어제는 완전 슈퍼 비둘기였다. 자, 이상으로 어제 이제 파월 연설의 내용과 요약하고 FOMC 성명서 그리고 점도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차트 보면서 다시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